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매거진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교수님. 예. 오늘 방남 대표단 오전에 왔어요. 몇 명이 나왔습니까? 일단 단장 김영철 통전부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눈에 익숙한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이 예. 있고요. 2명 외에 6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8명이 왔는데 6명의 이름은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예. 일단 언론상에 노출된 사람으로는 북한 외무성의 미국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최강일 부국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려진 대로 북한에서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 단장으로 왔는데 북한과 미국과의 북핵 협상에 굉장히 실무를 담당했던 이 최광일 부국장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어 통역사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름들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소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다면 결국 북미 간 접촉은 없다고 백악관이 얘기를 했는데, 네. 재차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상당히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방남단을 파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통전부장이 수장이 되는 대표단에 북미 협상을 담당했던 외무성의 부국장을 보냈다는 것은 만약 있을지도 모를 이방카 단장 일행과의 접촉이나 회담 또는 내지는 비공개 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방카 대표단이 먼저 왔고, 예. 그다음에 우리 북측의 김영철 단장의 대표 성원들은 그 이후에 명단을 보냈기 때문에 이방카 대표단의 일행 중에 지금 백악관의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후커 담당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악관의 한반도 문제 담당하는 NSC 담당관이 와 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북에 전달을 하고, 북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만약 있을지 모를 북미 대화를 대비해서 외무성의 북미국 부국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네요. 오늘 이제 김영철이 방남을 했는데 기자들이 계속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김영철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요?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김영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굉장히 강경했고, 그 발언들은 뭐 핵 불바다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회담, 그러니까 협상꾼이라고 하죠. 회담에 나오는 협상 일꾼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인물에 속했고요. 네. 그 발언들이 사실 뭐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와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어떤 그런 아픈 질문에도 좀 공격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안함의 주범이다. 주범이란 표현은 안 했지만 거기에 책임에 대한 어떤 문제를 물었을 때 일단 침묵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북한은 지금 무언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그들의 어떤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협상의 어떤 그런 일말에 그런 그 희망을 둘 수 있는 것도 김영철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모습대로 한다면 여기 와서도 내가 왜 천안함 주범이냐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을 해서 사살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본인을 두고. 예. 북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 네, 그렇죠. 공식 논평도 없고, 또 만약에 평소와 같았으면 우리 일부의 어떤 여론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한국당, 그러니까 어떤 야당이 그렇게 발언하거나 그것이 언론에 나왔을 때 북의 태도는 당장 이 고위급 이 대표단 방남을 취소하고 아주 그 논평부터 시작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논평 한 기절 없이 그대로 침묵으로 방남 일정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인가 지금 북한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영 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방금 나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예. 얘기를 나눠보죠. 어쨌든 지금 이제 방남 일정이 2박 3일로 돼 있잖아요. 예. 자, 지금까지 취재된 그런 김영철의 어떤 방남 일정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도착을 해서 예. 호텔에 여장을 풀고 오늘 저녁에 일단 폐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공식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찬 이후에 이제 폐회식 일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이 지난다 하더라도 2박 3일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한 48시간의 일정이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2박의 48시간의 기간 동안 우리 측으로는 여기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근 통일부 장관하고 아마
공식 비공식 대화를 많이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금 면담도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 이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정찰총국장으로 해서 김영철 이미지와 전혀 다른 그야말로 통전부장 김영철은 뭐냐면 정찰총국장은 남쪽에 대한 대남 공작을 주도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통전부장은 대남 대화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남북 대화와 남북 관계 진전시키기 위한 사령탑으로서의 통전부장 김영철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남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진전을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예. 그렇게 도발을 많이 한 사람은 왜 통전부장을 시키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임명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통전부장은 잘 아시다시피 김양근 통전부장이었습니까? 예. 그 김양근 통전부장 밑에 우리가 아는 맹경이라든지 원동현처럼 당시 통전부 부부장은 대화파 협상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김정일 시대에 다 퇴조했습니다. 퇴조하고 사망하고 없어진 다음에 그 자리를 메꾼 것이 김정은 시대에는 전부 군부 강경파들이 메꿨거든요. 김영철, 이성건도 다 예전에 군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남쪽과의 대남 대화를 지휘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 군부 강경파를 앉힌 것이 과거의 김정은의 지금 행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신년사 이후에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보겠다. 남북 관계를 오히려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벗어나겠다는 지금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쟁 압박이라든지 제재 압박에 대해서 김정은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남쪽을 견인해서 남쪽을 우군하는 전략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 김영철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폐막식에서 일단 만나고요. 네. 이렇게 김영철이 남한에 있는 동안 문 대통령과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안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청와대도 사실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김영철 일행과 이방카 일행이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 어떤 스케줄이 없어요. 지금 오후에 워커리에 있다는 이후에 사진 기자들도 백방으로 혹시 다른 스케줄이 있나 하고 지금 찾아봤는데 스케줄이 안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초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쯤은 동선을 알려주거든요, 기자들한테. 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사실 청와대가 아닐 수도 있다. 청와대는 부담스럽다라는 사석에서 그런 어떤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또 천안함 유족이라든지 아무리 야당 발언이지만 야당의 어떤 반대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꼭 만찬을 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이미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것은 김여정이 이미 우리에게 공을 넘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건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보겠다. 그 여건이란 것이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에게 또 태도를 좀 변화해라.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어떤 회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카가 내일 오전에 다시 미국으로 가기 직전에 혹시나 이방카 일행과 물밑 접촉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첫 번째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예. 지금 그 전에 김여정하고 마이크 펜스는 각각 문 대통령이 4번씩 만나줬어요. 네. 지금 현재 김영철과 그 다음에 이방카. 여기 이제 이방카는 3번 만나는 걸로 이제 돼 있고 김영철도 한 2-3번 만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만남에서 김영철이 천안함이나 아니면 비핵화에 관련된 전향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져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키는 상당히 기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주범인 김영철이 통전부장 자격을 데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나 아니면 만약에 있을 미국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천안함에 대한 우회적인 간접적 사과만 하더라도 그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태도나 과거의 김정은 이후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다면 김영철이 내려왔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이나 북미의 어떤 간접적 대화 과정에서 비핵화나 천안함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는 것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물론 그러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나 인물이 왔다는 점은 자유한국당이 파주 밑에 그 통일대교 밑에서 지금 연좌 농성을 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묵직한 인물이 와서 또 만약에 남북관계에 그런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또 성과가 있겠죠.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불러올 때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그런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북미 간 접촉도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김영철이라는 논란이 되는 인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적어도 김영철이 와서 그 이후에 최소한의 성과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천안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의 과거와는 다른, 기존의 강경한 입장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진전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청와대 측이나 우리 정부의 일정한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아있는 2박 3일 일정 동안 김영철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신인균 대표님, 오늘 어쨌든 김영철이 와가지고는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했지만 과거에 북한이 한 도발들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한 적도 있었죠. 사과한 적 여러 번 있었죠. 예. 예를 들어서 68년도에 무장공비,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96년도에 또 강릉 무장 잠수함 침투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과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들은 주체가 분명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살이 되거나 잡혔거나 뭐 발견이 되었거나 또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왔거나 분명했거든요. 증거가 확실한 건 사과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천안 폭신 같은 경우는 그 1번 의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온 리성권이 당시에 발표를 할 때 우리는 기계로 이런 그 글자를 쓰지 이 글로 쓰지 않는다, 매직으로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매직으로 쓴 거 아니냐? 그 조작을 하려면 똑바로 알고 조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을 만큼 자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김영철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저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비핵화에 뭔가 한 발을 들여놓음직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북한이 군사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을 너무나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정권의 생명이 네. 위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으로 보이는 그런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핵실험은 뭐 영구히 중단하겠다. 네. 이런 그 조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핵실험을 영구히 중단을 하는 것이 과연 비핵화의 첫 번째 수순이냐?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 네. 핵실험은 이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핵탄두 능력은 성공을 해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안 한다고 해서 이 북한이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맞지 않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하겠다. ICBM 예. 또는 SLBM 개발을 중단하겠다. 또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안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어떤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예. 그런 제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이 분야 우리 김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지금 신인균 대표에게는 비핵화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뭐 핵동결이라든지 미사일 개발 동결 정도는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김영철이 통전부장의 지금 직함을 갖고 있고 예. 김영철 정도의 역할이나 그 신분에서 예. 비핵화나 아니면 어떤 미사일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예방하든 제3의 장소에서 예방하든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군 장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한두 번 만나게 된다 하면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속내에 있는 대화를 할 겁니다. 예. 그 대화의 과정에서 김정은 그러면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진전의 입장을 다시 말해보겠다.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이런 정도를 교환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김영철 입에서 김정은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예. 김정은의 공식 입장과는 아직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런 이야기가 물밑에서 조율이 되면 돌아가서 김정은이 적당한 시기에 신 대표 말씀대로 비핵화를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어떤 모라토리엄이라든지 핵실험 중단 같은 것을 말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의 방남 저지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인 통일대교 남단도로를 점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계획인데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길로 올라오면 못 올 것이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경찰이 우리를 끌어낼 수도 없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길을 통해서 한국으로 내려오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당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김영철이를 그리 쉽게 편안하게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뭐 개구멍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네네. 한국당은 지금 뭐 체제 전쟁을 하겠다. 네, 그렇게 이렇게 선언을 굉장히 했죠.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어느 인물이 옆에 서 있나를 보시면 압니다. 오른쪽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있고 네. 왼쪽으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총망라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서로 사실은 좀 이렇게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같이 이렇게 한 화면에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잡힌다. 이것은 지금 일단 이 이슈로서 자유한국당은 결집돼 있고 또 보수의 결집까지 가져가서 사실은 지방선거까지 이 구도를 가져갈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마치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정부 초기에 차떼기 정당으로서 굉장히 사실 비판을 많이 받다가 사학법 개정 투쟁으로 사실은 보수가 이렇게 결집을 했거든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신인균 대표님. 네. 지금 이 김학용 국방위원장 얘기로는 우리 군의 기밀사항인 군 작전도로를 이번에 김영철이가 방남하는 과정에서 주적인 북한에 알려주는 우를 범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전진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저 지역을 파주 지역을 담당하는 우리 육군 사단이 1사단이에요. 예. 1사단 이름이 전진부대입니다. 지금 막으려고 통일대교 앞에 다 모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랑 저기를 막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해서 이제 김영철 방남단이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 전진교가 군사작전 도로다. 맞습니다. 군사작전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있는 다리는 전부 군사작전 도로입니다. 네. 또 한강 다리도 다 군사작전 도로입니다. 군사작전 작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 반포대교, 한남대교 다 군사작전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다리는 다 군사작전 도로예요. 그런데 그럼 왜 전진교가 문제가 되느냐? 지도상에 안 나온단 말이죠. 예. 왜 안 나오냐면 아주 작은 다리입니다. 일방 통행만 가능. 작은 다리에서 안 나오는 거지 좁은 다리. 원래는 알려진 다리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취재를 해보니까 지방도가 맞고요.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전진교를 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 자유로에서 그로 계속 쭉 진행하다 보면 통일대교가 그냥 나옵니다. 예. 일직선 계속 가다 보면. 근데 전진교로 가려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전진교든 통일대교든 다 민통선, 즉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럼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사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왜 들어가느냐? 그럼 도라산 전망대라고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북한 지역을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난 도라산 전망대에 가서 북한 지역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통일대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전진교는 꼭 군인만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지역에도 민통선 지역에도 민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안에도 그 민간인들이 경작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다닙니다. 출입증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기 전진교로 가서 나 여기 좀 가야 되겠으니까 전진교 바리케이트를 좀 치워주시오. 그러면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왜 가느냐? 그러면 나는 도라산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통일대교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만약에 저쪽으로 가서 내가 경작지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민간인도 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기 때문에 1사단 즉 전진부대가 관할을 하고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구든지 통일대교든 전진교든 누구든지 들어가는 그 목적이 타당하면 군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국가 정책이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군에서는 당연히 열어주는 것이죠. 예. 네. 군사 작전도로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북한은 방남단의 대미라인을 포함시켰지만 정작 미국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평창을 방문 중인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오전 내유신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 don't understand that to be the plan. We have no planned meetings or interactions with North Korea. But I can tell you that the president won't make the mistakes that past administration has and be soft or weak. He's going to continue to be strong and continue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김 교수님. 예. 어쨌든 북한은 여러 번 이미 이방카가 북한하고 만날 계획이 없다고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금요일 날 밤에 만찬을 한 이후에도 토요일에 다시 한번 재차 예. 만날 계획이 없다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회식 때도 이른바 한반도의 삼국지 외교가 진행이 됐었고 예. 이번 폐회식에도 이제 한국, 북한, 미국이라는 이제 삼국 외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개회식 때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서 알려졌습니다만 네. 당시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과의 회담이 예정이 돼 있다가 2시간 전에 불발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하에 펜스 부통령도 그걸 수락을 했고 김여정도 수락을 해서 청와대에서 둘이 만나기로 했다가 결국은 펜스 부통령의 그 대화에 대한 입장이 너무 강경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김여정이 부담스러웠던 탓인지 취소했던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폐회식을 둘러싸고 또 북한의 고위급, 미국의 고위급이 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북미 간의 접촉이 가능할까로 생각했을 때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적은 게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접촉을 주선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가 중재할 노력과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불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견한 이방카 단장이나 대표단 일관된 입장이 북한과 대화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김영철 통전부장도 만에 하나 이방카를 만나기에는 사실 대남 관련 이 전략을 총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적당한 직급이 또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폐회식에서 우연하게 조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회식의 여러 가지 VIP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지만 마주칠 수 있지만 의미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실질적으로 갖는 것은 좀 높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경제 제재에 이은 다음 단계까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신 대표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번 제재가 해상 밀무역의 타깃일 텐데요. 사실상 핵 개발 자금을 조달을 아예 끊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 그런 제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많은 선박 회사들이 지금 제재 대상에 올랐거든요. 예. 그 공해상에서 배로 그냥 바로 연결을 해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미국이 정찰 위성을 통해서 감시를 했고 그것을 이제 이번에 조목조목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해상 밀무역을 차단하겠다. 그 밀무역은 범죄지 않습니까? 예. 범죄, 민간 범죄입니다. 그리고 뭐 원유라든지 뭐 이렇게 네. 제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품목을 그런데 들어가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 칠함대가 지금 여기 많이 와 있으니까 군함들이 와서 통제하겠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맞지 않죠. 왜냐하면 민간인을 군인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하. 못하죠. 범죄를 군인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코스트가드 해안경비대가를 보내겠다. 어허. 그래서 미국의 코스트가드는 우리 해경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예. 우리 해군에 준하는 엄청난 무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무장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코스트가드, 즉 이 해양경찰에 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스트가드인 이 코스트가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본과도 협의를 한다면 일본에는 해상보안청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도 만약 협조를 한다면 한국의 해양경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해상 차단으로 들어갈 테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다음 2단계는 매우 거칠게 될 것이다. 어허. 거친 것은 그게 이제 도대체 뭐예요? 민간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네. 이제는 봉쇄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봉쇄한다. 그러면 이제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봉쇄는 뭐의 첫 단계냐? 전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려면 일단 상대의 자원을 전쟁 지속 능력을 완전히 고갈시킨 후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쇄는 바로 전쟁의 첫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해군, 미국의 칠함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모든 항구와 이 공해상을 다 통제를 해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간다, 다 납포를 해버리고 그런 어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화가 돼서 전쟁으로 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식 교수님. 예. 오늘 폐막식에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북한 김영철이 이제 같은 VIP석에 이제 앉게 예. 되거든요. 인사를 한다던가 악수를 한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개회식 때도 펜스 부통령하고 김영남, 김여정 일행이 바로 앞뒤로 앉았습니다만 예. 서로 무시했고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이 변화된 바가 없고 오히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해상 봉쇄 이전에 해상 지금 차단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방카 보좌관이 오늘 폐막식에 와서 김영철 그것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미국 정부가 믿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김영철이 박람한다고 했을 때 미 국무부 대변인이 내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평이 김영철이 천안함 기념관을 가기를 바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VIP석에 앉는다 하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기회 외에는 아마 이방카 보좌관과 김영철 단장이 만나서 대화하거나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악수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